여러분,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수백만 원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퇴직 후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30만 원 정도 냈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나서 50만 원 가까운 고지서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게다가 이 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놓치면 신청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과 최근 퇴직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최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단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은태 씨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태 씨는 65세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최근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건강보험료로 매달 30만 원 정도 내고 있었고 퇴직 후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으로 아내와 둘이 오붓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은태 씨의 예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정은태 씨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무려 50만 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직장도 그만두었고 월급도 끊겼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2배 가까이 올라간 걸까요? 정은태 씨는 처음에 고지서가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봐도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정은태 씨는 답답한 마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미 계속가입 제도였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그냥 내야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정은태 씨 역시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에 일정 기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면 직장가입자 시절 수준의 보험료로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은퇴 씨처럼 직장에 다닐 때는 30만 원 정도 냈는데 퇴직 후 50만 원 가까이 나왔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제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그냥 비싼 보험료를 그대로 내고 계십니다. 물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은태 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생각해서 나중에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 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있죠.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 아닙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미뤄두었다가 기한을 놓치기도 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아버린 이미 계속가입제도 이미 때는 늦었던 거죠.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알고 계시는 것이 좋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첫 고지서를 받자마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은퇴 씨는 다행히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50만 원 가까이 나왔을 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시절 수준인 30만 원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달에 20만 원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240만 원이고 이미 계속 가입이 유지되는 최대 기간인 3년이면 무려 720만 원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은태 씨에게는 또 하나 엄청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김영금 씨 때문입니다. 김영금 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사업 소득은 없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나오면 국민연금을 받는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해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지가 중요한 소득 기준이 됩니다. 아내 김영금 씨는 연간 국민연금이 1,200만 원이라 이 소득 기준을 안전하게 충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요새 주식이나 예적금 많이들 하시죠?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합산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만 조금 받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셨다가 나중에 예금 이자나 배당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꼭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5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리 집 현재 시세가 9억이라서 5억 4천만 원 넘는데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5억 4천만 원은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재산세 과세 표준을 말하는 것이니 보통은 실거래 가격보다는 낮을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김영금 씨는 소득도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도 이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아내분도 피부양자에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와 둘 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동반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부부라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은퇴 씨처럼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내를 내 밑으로 계속 피부양자 등록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내 김연금 씨는 추가 보험료를 단 1원도 내지 않는 영원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은태 씨는 본인 건강보험료도 크게 줄이고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아슬아슬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 편하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먼저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계산 방식에 내 집이나 자동차가 포함되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났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초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꼭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제도를 알게 되더라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잠깐 언급했던 피부양자 조건도 알면 알수록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이 어떻게 얽히는지,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퇴직 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동료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가 챙겨주지 않는 나의 권리, 이제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돋보기는 앞으로도 복잡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유가 지원금 2차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나온 불만이 있습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옆집은 받았네? 소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탈락했지? 나는 평범한데 어떻게 내가 상위 소득 30%가 된 거지?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과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통장에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